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오전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5시로 연기하고 막판 단파를 시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밀수와 관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한항공 법인도 이들의 범죄 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와 하청업체 등에서 40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동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 근로감독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내년부터 구직자들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확인 의무가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로 예상되는 등 새 및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3부 시작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김 수사관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김태우 수사관 비위가 적발돼서 대검 감찰을 받아왔었는데 해임을 요구하는 중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무거운 순으로 보면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최종 징계 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담당하는 일반 징계 절차와 달리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사유에 따라 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감찰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프 접대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첩보 관련 문서 사진과 녹음 파일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인인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 절차에 응해서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청탁을 하고 최 씨가 뇌물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날 경찰청에 방문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사업가에게 청와대 인사를 청탁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여겨지는데 여기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업가 최 씨와 김 수사관의 관계에 대해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네. 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 2012년부터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도 역시 감찰본부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수사관으로부터 청와대 특감반에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프로필을 보낸 정도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는지, 실제로 김 수사관이 파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김 수사관이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파견되는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감찰 조사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도 입장을 밝혔죠? 네네. 김 수사관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남은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해서 확인한 사유로 감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고 자신이 과기정통부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것도 의미가 애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것도 공직자 비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수집, 감찰 활동의 일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어제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청와대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진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있는 특감반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군사 보안 시설이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진 못했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첩보 관련 문건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특감반 첩보 활동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고발인인 한국당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수원지검도 김 수사관이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김 수사관의 원대 복귀와 폭로로 시작된 의혹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한진 일가 세 모녀가 밀수와 허위 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무려 9년 동안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사유화해서 7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한진 일가 그동안 물컵 갑질에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밀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네, 오늘 인천세관본부가 한진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진일가 세 모녀,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관은 먼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9년 동안 260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천여 점, 1억 5천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서 가구와 욕조 등 5억 7천만 원어치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산 소파나 탁자 등을 수입하면서 일가 명의가 아닌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 등 2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이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벌여 물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편의를 봐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이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끝났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래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원내대표들끼리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뭔가 진척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국 또 소득 없이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동을 오전에 1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를 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핵심인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모두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두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2시쯤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로 끝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상임위원회도 오후로 줄줄이 밀렸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오후 3시부터 교섭단체 3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모든 일정이 이렇게 수년되면서 당초 오후 2시에 개회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5시로 연기됐습니다. 네. 막판까지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부터 이 두 당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운영위원회 소집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건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범법자가 폭로하는 말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면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연장, 대법관 임명,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논의는 하겠지만 특감반 의혹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 뒤 내년 1월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는 중재안까지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청와대 내부를 보호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중간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이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와 하청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40여 건 적발됐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1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노동자 충돌 방지 조치가 없었고 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김용균법,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불릴 것 같습니다. 기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작업 일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청년의 아픔이 이 법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취재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먼저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통계를 보면 하청 노동자의 어떤 그 사고 비율이 97%가 넘어가거든요. 9년 통계, 산재 사망 사건의 9년 통계를 보면 4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37분이 하청 노동자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고도의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들 전가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차제에 좀 손을 보자. 그래서 원청도 하청업자 못지않게 책임들을 좀 규정하자. 이렇게 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 기업에 떠넘기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에도 물릴 수 있다면 원청 기업도 안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노동자들이 그 방호 펜스 같은 안전장치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원청 기업에서는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도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는데요. 법안 통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애초에 법안에서 후퇴해서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있고 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옵션을 하나를 더 걸었죠. 지금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노위 소회의장에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마라.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용균 법안을 쉽게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더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주장일 뿐이며 한국당 측은 법안 자체에 이견이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균법을 두고 회의를 이어갔던 이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켰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회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니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바란다는 것인데요. 진통 끝에 결국 법안 통과가 안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게 무슨 나라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이 자리를 지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용균이 같은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다른 애들도 이렇게 위험한 곳을 오늘도 계속 일한다고 들었는데 또 용균이 같은 애, 그런 애가 나올까 봐 그렇게 죽음으로 또 나올까 봐 너무 겁나요. 아직 너무 젊은 애고 할 일도 많은 애고 좋은 즐거운 일도 많아야 될 애들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는 그런 걸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의 사모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정쟁으로 얼룩진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군현 의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2011년 5월에는 경력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항 갑질로 물의를 빚은 김정호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퇴시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위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보임 조치, 그러니까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가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411일째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노조가 처음으로 사측과 만났습니다. 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파인텍 김세권 대표 등 임원진을 만나 고공농성 연내 해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각각 2명씩 비공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만남을 주선한 종교계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화력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주화는 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정비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경쟁 입찰을 벌일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그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한울 원전 5, 6호기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 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를 정비하는 외주업체 직원 18명이 그만뒀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3년마다 새로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경쟁 업체에서 인력을 빼간 겁니다.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로 한두 명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발전소에 근무한 정비 기술자를 보유하면 입찰에서 가점을 주다 보니 업체마다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입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찾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급 고급 인력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더 가진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정보에 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직 사태 이후 대체 인력 18명이 투입됐지만 7명은 정비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 정비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울 6호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계획 예방 정비 기간으로 발전을 멈추고 파견 인력까지 받아 집중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중요 설비는 한수원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고 외주업체에서 수행한 설비는 한수원 감독이 정비 결과를 확인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력 빼가기로 벌어지는 업무 공백 사태는 한울 원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한빛 1호기 집중 정비 때도 직원 20여 명이 대거 이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정비업체를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경쟁체제. 하지만 업체들은 인력 빼가기 경쟁을 벌이고 정비사들은 실직을 우려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직을 위한 눈치 경쟁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 문제를 취재한 기획 이슈팀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기획 이슈팀입니다. 자, 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업체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새로 선정이 되는 건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 정비 업무를 공기업인 한전 KPS라는 업체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예. 발전 정비를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업체를 키워서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90년대 초반부터 민간 정비 업체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정비의 외주화가 시작이 됐고요. 민간 업체가 늘어난 1998년부터는 경쟁 입찰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정비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계측 제어 설비 분야는 3년마다 한 번씩 정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독점으로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도입 취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입찰 평가 기준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예. 이 취지는 기술 경쟁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거였죠. 이 입찰 기준에 기술에 대한 배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를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고급 인력을 확보해서 점수를 얻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쉽겠죠. 예. 그렇다 보니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아야지 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급, 고급 기술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기술력인 겁니다. 그냥 인원이. 진짜 용역인 겁니다. 용역. 입찰을 할 때마다 이 정비를 맡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옮긴다. 그럼 그만둘 것이고요. 또 신입도 뽑게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비가 잘 될까? 안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비하는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신입이 오더라도 못할 일은 아니라고 이 전문가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일을 배우면 신입도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 업계 직원들은 이 전문가가 말하는 충분한 훈련이라는 개념이 바로 경력이라면서 사실상 신입이 바로 투입되면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알려진 고 김용규 씨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 3년마다 어느 업체가 용역을 따낼까 눈치를 보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런 경쟁은 반가운 일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3년마다 이 업체가 어느 곳에 발전소에 일을 따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나 경북을 가야 되나 충청을 가야 되나 이렇게 오가는 걸 고민하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 고리원전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기존 업체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업체가 바뀌면서 90%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의 경우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몸값을 올려서 이동하는 게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초급 정비 직원들은 이 떠돌이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눈치 작전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정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팍팍한 소식이 많은데요. 가슴 따뜻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몰래 성금을 놓고 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오정봉 기자. 네, 전조지국입니다. 혹시 올해는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던 분들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독지가가 왔다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연말에 기부 문화도 많이 움츠러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이른바 그분은 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였는데요.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40, 50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성금이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독지가가 말한 장소 쪽으로 가보니까 복사용지 상자가 있었고요. 그 안에 지폐다발과 돼지 저금통 그리고 인쇄된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소년 소녀 가정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얼굴 없는 천사는 매번 이렇게 손글씨 메모를 남기지 않고 항상 컴퓨터로 인쇄된 메시지만을 남기는데요. 아마도 손글씨를 남기면 신원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금이 얼마인지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언론이 함께한 가운데 확인 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5만 원권이 1000장이었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고 돼지 저금통에는 20만 195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20만 1950원입니다. 내년이 황금 돼지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인지 돼지 저금통은 통상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아니고 황금색이었던 게 좀 눈에 띕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찾아오는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이런 기부 선행은요. 지난 200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19년째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8천여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올해 성금까지 모두 합하면 지금까지 6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도 5천여만 원의 성금으로 수백 가구의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왔다는 소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국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CCTV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시각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검은 옷에 마스크로 얼굴을 꼼꼼히 가린 한 남성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35살 이모 씨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새벽 시간 CCTV가 없는 사무실만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어치 금품을 대형 캐리어에 담아서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범행 직후에 옷을 갈아입거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검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결국 지난 11일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붙잡힌 뒤에 첫 마디가 휴대폰도 안 썼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야간 주거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쇠파이프 제조업체에서 46살 A씨가 야간 작업 중에 기계에 어깨와 상반신 일부가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규직 근로자인 A씨가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동 오류가 난 기계를 살피던 중에 기계가 다시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2,400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900만 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대북 제재로 기본적인 의약품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최근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리호림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했습니다. 리 서기장은 보건 문제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기본 의약품에 대한 제재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방통제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원격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미사일 탄두는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6,000km 떨어진 극동 캄차카주의 쿠라 훈련장에 있는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적군에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어낼 것이라며 조국의 멋진 새해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접경 돈바롭스키 지역에 있는 전략 미사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Система «Авангард»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лк,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боевому дежурству.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무기로 보는 군사 강국들 사이의 개발 경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지난 25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진 뒤에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 2명 가운데 나머지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합동수색팀이 현재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5분쯤 사고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76살 하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됐으며 현재 유가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고 대마초 재배 회사도 8개가 있지만 대마초 암거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수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몸이 저절로 웅크러집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6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맴돌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8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동상 등 저체온증의 우려도 크고요. 계량비 동파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2월 27일 목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